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대 합격, 그 다음에 교과 성적 1.3에서 1.8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의 원서를 쓰면 좋을지, 어디에서 과연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신 성적 1.3이나 1.8 정도의 약점뿐만 아니라 의대의 원서를 지는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아무리 우수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상향이에요. 의대의 원서 지원은 다 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상향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의대의 원서 지원이 대부분 수능 체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은 우리로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은 수능을 예측하면서 원서를 써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향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의 원서 지원이 어렵고 의대 컨설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측 가능한 수능 최저, 수능 성적을 예측 기반으로 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향후 과정에 대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로 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 상위에서 원서를 쓰다 보면 어려운 점이 결국은 뭐냐면 가능성 중심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필 왜 1.3에서 1.8 정도의 등급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최저의 높음 또는 수능 최저의 낮음이 원서 지원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11월의 수능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긴 하죠. 물론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수능에서 떨어지는 가장 이유, 다시 말하면 의대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 미충족의 경우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수능 최저 미충족이지만 수능 최저는 원서 지원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이 낮으신 분들이 의대를 가려고 할 때 과연 어디에 써야 될까? 그러면 많은 분들은 수능 최저 높은 데를 써라. 수능 최저 높은 데 쓰면 수능 최저 미충족이 발생이 될 거고,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지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내진 성적에서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첫 번째 문제점은 나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능 최저에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렇죠? 높다는 점. 두 번째는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과밀되어지는 지점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런 점이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뻔한 기회는 결코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높고 교과 성적이 낮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전형의 변화에 대한 주목,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하락이 예상되어지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5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어떤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의과대학 중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집중되는 구간이에요. 그게 연세대학교 미래가 일반적으로 의대를 4개 군으로 나누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주요 대학이 있고, 두 번째 대학이 결국은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라든가 건국대 글로컬이라든가 단대 천안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그 주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이 지방 국립대라고 생각하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연세대학교 미래가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필연적으로 걸쳐가는 과정이 바로 강원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강원 지역. 강원 지역에서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고, 강원 지역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충청 지역이라는 점. 그 다음에 충청 지역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결국 전남, 전북 지역이거나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거리가 먼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경북이나 경남 지역이 오히려 낫다. 이 점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지방의 지역이자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연세대학교의 미래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관심이 매우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미래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장애인제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름이 바뀌었고 모집 인원은 15명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습니다. 1단계 배수 6배수에 2단계에서 면접을 30%를 반영하는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80%에 의학적 인성 20%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면접이 수능 전 작년도에는 2021학년 2021년 10월 4일에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2022년 12월 3일로 면접일자가 수능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수능 뒤로 면접일자가 밀리면 당연히 경쟁률이 상승할 거다. 예상되어지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교과 우수자는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쟁률을 높이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능 체제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 과탐 1, 과탐 2, 과탐 2과목 중에서 세계 합의 등급 4,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과탐 하나, 둘, 4개죠. 과탐 1, 2니까. 과탐 4개 중에서 4, 그 다음에 영어 2등급인데 올해는 이것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1, 과탐 2 중에 4개 영역 등급 합의 5라고 하니까 사실상 전년도하고 반영 방식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근본적으로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나 과탐 2개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높아요. 다시 말하면 면접일자가 수능 이후로 미뤄졌다 하더라도 면접일자가 수능 이후로 미루게 되면 대부분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매우 높으므로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의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사실 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왜냐하면 다단계 전형일 때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6배수를 골라내고 그 인원 학생들 중에서 면접을 30%를 반영을 했는데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11월 28일에 면접 대상자를 발표할 거고 이 면접 대상자에서 발표할 때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6배수 정도를 들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배수가 크다는 얘기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미충족의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능 최저 미충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수를 적게 해가지고는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6배수를 뒀다. 수능 최저 미충족 학생들이 많다. 수능 최저 미충족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하고 바뀐 거 없어요. 그쵸?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연세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다. 그럼 이 점에서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 과연 연세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과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차이는 과연 뭐냐?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공통점은 수능 최저가 동일하다는 점이 공통점이네요. 두 번째는 면접을 본다는 점이 공통점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거는 일괄 합산 방식이 아니라 다단계 방식이고 교과 우수 전형은 일괄 합산 방식이라 하더라도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의 방식도 동일한 거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류평가 100%,
저건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전형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중심으로 뽑는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 반영을 높인다. 라고 해서 대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형의 방식을 택한다 하더라도 실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지원하느냐, 어느 부류의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형의 의도와 관계없이 입결이 유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중앙대학교 탐구형 전형도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서류평가의 방식을 보면 다르지만 실제로 입결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과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는 별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그 다음에 학업 우수자 전형 간에 지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중복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복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다 보니까 전형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간에는 전형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서 수능 체제를 4개 영역 등급합이 5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업 우수장 2개의 전형 간의 전형 차이를 크게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전형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획일화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나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어디 써야 되지? 학생부 종합을 써야 돼.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를 반영하니까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어. 자, 내신 성적이 좋으면 어디 써야 되지? 학생부 교과를 써야 되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 하지만 의대는 다르다.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교과 종합 필요 없다. 사실상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 가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결국은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4, 5가 아니라 3, 4가 되거나 3, 5가 되어지면 전형 간의 구별이 되게 뚜렷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구분 짓지 마시고 수능 체제의 높고 낮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지 그리고 그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자, 대학에서 우리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우린 이렇게 선발합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연세대학교 미래는 서울 수도권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첫 번째 선택하는 지점이 강원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연세대학교 미래다.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약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간의 전형 간의 차이가 없다. 일반고 학생 중에서 내신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형 구분 없이 원서를 쓸 수 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2개의 전형 간에 동일하다는 점. 두 번째는 1단계의 배수가 6배수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는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2022학년도 최종 합격생의 평균 성적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 우수자 전형의 최종 평균 성적이 1.3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성적이 1.34고 1.32와 1.34는 합격생의 70% 성적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주목할 점은 뭐냐면 교과 우수자 전형이 1.32,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1.34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간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점은 뭐냐면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중앙대학교 탐구형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의 편차가 없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동일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전형 간의 구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보시면 2022학년도 서류평가. 서류평가라고 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종년도에는 4개의 요소를 반영했어요.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4개의 평가 요소를 반영했는데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학업 역량, 발전 역량, 전공 공동체 역량 3개의 평가 요소로 바뀌었는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그거잖아요.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는 쪽이죠. 그런데 비교과에 해당이 되어질 수 있는 발전 역량, 다시 말하면 관심 분야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열정과 노력, 그 다음에 현 수준보다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한 발전 역량은 반영 비율이 30%인데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학업의 태도, 학업의 의지, 성취도에 대한 반영 비율이 40%다.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사실상 전형의 차이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사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학생부 교과든 학교생활 우수자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 최저가 낮으신 분들이 자꾸 어디를 보냐면 수능 최저가 낮다? 그럼 어디를 써야 된다? 영남대학교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영남대학교보다 연세대학교 미래가 훨씬 더 기회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영남대와 동일하게 경쟁률이 높죠.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하기 5라고 하는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건 동일한데 가장 큰 특징은 영남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낮다는 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경쟁률이 매우 낮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수능 이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전년도의 입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봤었을 때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영남대 못지않게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수능이라는 게 해마다 변수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작년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쓰셨던 분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그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 큰 폭의 하락도 예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남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전남대학교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24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10명이 줄었어요. 전남대학교 모집 인원이 많이 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늘려나가면서 처음에 시행계획보다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모집 인원이 감소되면 그만큼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죠. 24명일 때 14명일 때 생각해보면 벌써 24명 정도 된다. 그러면 뭔가 한번 원서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면 뭔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14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원서 지원을 좀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4명일 때 100점을 맞아야 붙는다라고 가정하면 인원이 10명 정도가 줄어서 14명이 되어지면
사실상 한 95점 정도 맞으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인원이 10명이 줄었다 해서 100점 맞던 대학이 80점 맞으면 붙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하락은 예상이 되어지지만 큰 폭의 하락은 예상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전년도에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서 올해는 3개 영역 등급합이 4에 두 과목 평균의 절사로 바뀌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 4 정도의 수능 최저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4, 5만큼이나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남대학교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100% 전형이에요. 이게 만약에 학생부 100%가 아니라 다단계 전형이라고 합시다. 1단계에서 5배수를 고르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는 다단계 전형이면 내신 성적이 낮으신 분들이 1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단계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 못 보는 거고 1단계 통과 못하면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방식이라고 한다면 1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원서를 쓰고 수능 최저 충족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거나 아니면 상위권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다단계 전형의 방식 1단계에서 5배수를 통과해야만 면접을 보고 면접을 봐야 합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비해서 일괄 합산 방식의 원서 지원은 추가 합격을 기대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두 번째는 추가 합격을 기대하기에 유리한 요소의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감소가 되어졌다는 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는 점, 이 점이고 변화는 기회로 연결이 돼요. 대부분 다. 우리가 바뀌었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되고 두렵고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지면 성적이 낮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잔잔한 호수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입시의 변동폭이 되게 크거나 누구나 예측 가능한 구간에서는 큰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전남대학교도 우리가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전남대학교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잔잔한 파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020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로 보게 되면 경쟁률이 13.7대1, 14.2대1, 그 다음에 17.3대1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략적으로 15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경쟁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쟁률이 낮죠. 여기다가 수능 최저가 3, 4를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은 대부분 3, 4대1 이내의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신 성적도 보시게 되어지면 1.24, 1.25, 1.25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흔히 말하면 아무나 막 덤벼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대학에서 발표한 1.25 정도의 성적, 이 높은 교과 성적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막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또 1.25 이내 정도나 1.25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그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함으로 인해서 이탈할 거고, 상위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다면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24명 모집을 15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는 37명 모집일 때 29명, 2020년도에는 37명 모집에 34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상위 집단은 이동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중간 집단에서는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중간이 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일괄 합산 방식으로 쭉 빠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1.25라 하더라도 평균은 그 이하의 성적대의 학생들도 실제로는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를 2호를 시켜가지고 2호를 발생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들을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대학교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전남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12명에서 모집 인원이 5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어요. 12명에서 5명으로 줄면 원서 지원을 꺼리죠. 원서 지원을 꺼려요. 누가 꺼려요?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죠. 왜냐하면 모집이 너무 적으니까.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냥 원서를 막 넣으면 붙는 거 절대 아닙니다. 12명일 때 100점을 맞으면 붙는다면 5명일 때는 적어도 95점 정도를 맞아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점수가 다소 하락할 수 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위권,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부족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정도 밀집이 되어지지만 중위권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선발할 때보다는 학생들이 점수 균열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1단계 배수 6배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전년도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한 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3, 4 전형이죠. 그리고 전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3, 5 전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더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에서 훨씬 더 기회가 낮아지고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내신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부 종합, 교과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 학생부 종합은 3, 5, 학생부 교과는 3, 4. 어디가 더 높아? 학생부 교과가 수능 최저가 높죠? 수능 최저가 높으면 점수가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100%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다단계를 거치지 않고 추가 합격을 노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배수 6배수란 말이에요. 1단계 배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정 정도 내신 성적이 아니면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설령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적고 그 학생들 중에서 선발이 되어진다면 대학에서는 정원을 다 못 채우면 어쩔 수 없이 이 인원만큼을 이월시켜서 정시로 선발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2개 중에서 비교해서 어디가 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전형의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12명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경쟁률이 17.2대 1이에요. 올해도 경쟁률이 큰 폭에서 높아지지는 않을 거겠죠. 이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이 되어지지만 충원 인원이 4명 정도이기 때문에 교과에 비해서 충원 인원이 적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1.26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니까 내신 낮아질 거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 교과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수능 체제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어디를 봐야 학생부 교과 전형이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10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대학교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기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그러면 의과대학 중에 좀 낮은 대학.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조선대학교 한번 해볼까? 조선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애들이 대부분 성적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원서를 쓰겠지? 그러니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조선대학교는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조선대 일반대학과는 차원이 달라요. 조선대학교 일반학과는 광주 조선에서 대부분 온다면 조선대학교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서울 경기 상위권 학생들이 온다는 점, 그 점이 다른 거고 조선대학교 의예과도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와 그 다음에 이처럼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예과는 경쟁의 상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조선대학교를 지금 보실 때 가장 주목할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내신 성적이 어떻다? 하락한다. 수능 최저가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선대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딥니까?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윗구간이 원광대학교인데 원광대학교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6에 과탐 2과목 평균이니까 조선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6에 과탐 1과목 반응하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사실상 조선대학교는 내신 성적 1.12 원서를 써도 합격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을 정도의 높은 구간이라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조선대학교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조선대학교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수능 최저의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수능이죠. 그렇죠? 수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최저가 미충족하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높은데 수능 최저가 불안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원광대나 조선대학교가 그 대표적인 대학교고, 더군다나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장전술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름만 학생부 종합전형일 뿐 교과 성적으로 봐가지고는 내신 성적이 거의 1.1 정도의 교과 성적을 나와야만 실제로는 합격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42명에서 18명으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자,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8명 정도를 선발한다 그러면 이게 적습니까? 맞습니까? 인원이 비교적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18명이라는 인원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원서를 쓰기에 두려워할 만한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의 방식이었어요. 전년도에는. 다단계 방식은 뭡니까?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지금 이 전형에서는 학생도 교시 90에 출계 10%를 반영시켰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신 성적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다면 충원이나 미충족에 따라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붙은 이유가 뭐냐면 면접이 사라졌다는 거죠. 면접이. 조선대학교는 특히 면접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나 입시 결과가 매우 큰 학교입니다.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면접을 안 보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와 입시 결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 면접이 없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입시 결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수능 체제는 3, 5에 과탐 1과목 반영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의 감소, 그 다음에 전형의 방법의 변화, 수능 체제에 대한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의 좋은 지점은 결코 아니에요.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이 사라졌다는 점이나 조선대학교가 특히 면접이 수능 전이냐 수능 이후냐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결 차이가 크게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대학교의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보여주는 건 제가 볼 때는 모집 인원의 감소, 수능 체제의 변화, 그 다음에 전형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형의 변화, 면접 미실시,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입결은 예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북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에서는 경북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북대학교는 수능 체제에 미충족 비율이 많고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체제만 충족하면 붙을 수 있는 대학교가 경북대학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입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의대라고 한다면 최상위권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점이고 많은 학생들이 10명이 집약이 되어지는 지점인데 쉽게 간다?
다른 사람 모르게 쉽게 간다?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고 매우 어려운 구간이라는 걸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20명, 2명으로 늘었다. 모집 인원이 는다는 건 사실 별로 기회가 되질 않아요. 왜? 모집 인원이 늘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10명을 뽑는 학과에서 20명을 뽑아. 아, 그러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지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똑같이. 특히 입시는 그래요. 입시는. 수시나 정시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시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입시를 대할 때는 항상 어떻게 직관적으로 반응하는구나. 전년도 데이터 숫자를 보고 반응하게 되고 자신은 되게 명석하고 되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경북대학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에 지금 보시면 자, 경북대학교 의예과 모집인원 10명은 의예과고 아래에 나와 있는 5명은 경북대학교 치의학과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의예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인원 10명일 때 경쟁률이 40.6대 1 엄청 높죠. 자, 그리고 치의학과는 경쟁률이 48.6대 1 엄청 높죠. 저기 40.6대 1이나 48.6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입학자의 평균 성적. 입학자의 평균 성적을 봤더니 의예과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 2.11, 그 다음에 50%가 1.70, 70%가 2.50, 무려 85%는 2.96. 이거 치의과 같은 경우도 2.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2점대에서 의대나 치대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는 거고 내신 성적이 2.0 또는 2.4, 2.96으로 내신 성적이 하락해도 경북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경북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함이 하고 2과목 절사인데 이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 내신 성적이 떨어지니까 나도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경쟁률이 40.60대 1일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통과한 인원이 40명 중에서 다시 말하면 406명 중에서 108명 정도가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거죠. 사실상 25%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8명 중에서 결국은 모집인은 10명을 뽑는 거잖아요. 1위로 간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10.8대 1. 1위로 간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7.8대 1이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고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큰 거는 맞지만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붙는 건 절대로 아니다. 왜? 수능 체제를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률이 10대 1이고 7.8대 1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류평가 100% 전형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붙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북대학교는 수능 체제의 미충족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1단계,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를 통과했었을 때, 최저 기준을 통과했었을 때의 10.8대 1이나 7.8대 1에서 최종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냐면 경북대학교의 서류평가 방법이다. 그 서류평가 방법이 뭐겠 있습니까? 결국은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고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역량이나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꼭 반드시 못 붙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10명 안에 일반고 학생이 한두 명이 섞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것. 두 번째는 학교의 유형 자체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입증해 이런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져서 합격이 되어진다면
평균 성적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폭이 크게 벌어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50%의 합격생의 평균 성적은 1.3인데 70%의 성적은 2.1이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2.8이다 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섞여져 있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이 2.1이에요. 그 다음에 70%가 2.50, 80%가 2.96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구간은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자사고도 사실은 고등학교들마다 되게 양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 자사고야, 자사고면 경북대 붙을 수 있지, 이거 절대로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자사고도 첫 번째 자사고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의대나 치대로 원서를 써서 붙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자사고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자사고 내에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국 자사고나 아니면은 광역 자사고 내에서 본인의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신대학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주목할 점은 전년도에는 모집인원이 25명인데 모집인원의 변화가 없어. 가장 주목할 점은 1단계의 배수가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에요. 배수를 늘렸다. 왜 늘렸을까? 대학에서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렸다는 거는 첫 번째 생각할 때는 대학에서 뭔가 약간 속임수를 쓰는 거야. 배수를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리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냐. 배수가 커졌으니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겠다.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속임수를 쓰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7배수 자체가 커요. 7배수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죠. 결국은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 않아 학생들이 선발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수능 체제가 얼마인가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포함하여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그리고 과탐은 하나죠. 3, 4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 보시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4, 5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3, 4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학이 쉽게 말하면 아주 상위권 의과 대학은 아니잖아요. 좋은 의대는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신대라는 점을 생각하거나 고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3, 4라는 수능 체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3, 4의 수능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고신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1단계 등급 컷이 1.47, 최종 등급 컷이 1.47 정도의 수능 체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 4의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47 정도의 낮은 교과 성적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신대학교가 지금 1단계 배수를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고신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최대의 약점은 수능 체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원서를 쓰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신대학교의 2022학년도의 모집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의 모집인원이 25명일 때 경쟁률이 14.24대 1, 13.24대 1을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1단계 배수가 10배수이므로 다시 말하면 1단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1단계의 경쟁률이 1.4대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4대 1이고 더군다나 교과 성적 1.47을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5나 1.6까지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고신대학교 같은 학교는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신 성적이 적어도 한 1.6 정도까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능 체제로 3, 4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 형태, 그러니까 비대면 면접인데 현장 비대면 면접이 아니라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신대학교는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은 좋은 의대 가고 싶죠. 좋은 의대라고 한다면 뭐 여러 의대가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에 가고 싶어 하겠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 의과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훨씬 더 기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종합으로 구분지어서 원서 지원에 지점을 찾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5개 대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학생들도 다 바쁜 시기죠. 저도 상당히 좀 바쁜 시기입니다. 요즘에 한참 컨설팅하는 시기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쁜 시기긴 한데 중간중간 제가 상담을 하다가 좀 언뜻 생각나거나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줄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좀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마도 원서 지원 직전까지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고맙죠. 자, 영상이 도움이 돼서 내가 실제 이렇게 해서 의대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보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됐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열심히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고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